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서명에서의 은닉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서명이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메시지 인증 방식을 말합니다. 실세계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나 타이핑된 메시지 위에 손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지요. 그런 다음 그 문서와 서명을 함께 제공하면은 그 문서는 그 개체에 의해서 서명된 문서로서 결합된 문서로서 처리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지털 서명은 한 사람 또는 한 개체와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 그리고 제3자에 의해 이 문서가 또는 이 데이터가 개체와 결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서명의 구조입니다. 전자서명은 공개키의 알고리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데요. 그 큰 틀에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명자는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가지게 됩니다. 서명자는 개인키를 가지게 되고 검증자가 공개키를 이용하여서 그 서명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 쌍과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를 사용할 때는 공개키를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것을 개인키를 가진 그 개인만이 열어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전자서명에서는 개인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만들어내고 공개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에서 개인키는 서명키, 서명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공개키는 이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키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서명자는 데이터를 해싱하여 데이터의 해시값을 만듭니다. 해시와 서명키를 입력으로 하는 서명 알고리즘을 통해 주어진 해시에 맞는 서명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서명과 데이터를 검증자에게 보냅니다. 검증자는 받은 서명을 검증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서명자가 생성한 해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동일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해시값을 구하게 됩니다. 검증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어진 해시값과 받은 데이터로부터 구한 해시값이 일치하게 된다면 이는 검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서명에 사용되는 개인키는 서명자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명자는 서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인증입니다. 검증자는 개인키를 가진 서명자가 서명을 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가 중간에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데이터가 수정될 경우 해시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증자는 해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입니다. 개인키는 서명키로 서명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따라서 서명 또한 유일하게 생성된 것이고 이를 통해 서명자는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서명이 단순히 무결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밀성도 함께 적용하도록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명 후 암호화를 하는 방식 또는 암호화 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에 기밀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암호화 후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명을 먼저 하는 방법의 경우 수신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호화를 먼저 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에 해싱을 하고요. 그 해시 결과를 개인키, 그러니까 서명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명과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보내진 이후에는 좀 전에 보신 DSA 전체 알고리즘에서 검증 알고리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서명 후 암호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데이터를 서명한 뒤 암호화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신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키로 푼 다음 서명자를 확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악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후 서명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전자서명 표준 DSS입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스탠다드의 약자로 니스트가 공표한 전자서명 표준이 되겠습니다. 버전으로는 1994년 FIPS 186 버전을 시작으로 현재 4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각 버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난수 발생기, 디지털 시그니처에서 사용하는 랜덤한 수들을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난수 발생기를 안전한 난수 발생기를 사용하도록 점차 업그레이드 되어 왔고요. 해시 함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SHA-1을 사용했다고 치면 현재는 FIPS 180 여기가 SHA-2를 정의해 놓은 문서인데요. 표준 문서인데요. SHA-2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컴퓨터의 그 연산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것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버전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FIPS 20이라고 해가지고 SHA-3를 정의해 두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머지않아 FIPS 186-5 버전이 SHA-3를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디지털 서명 스탠다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DSS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입니다. P는 프라임 모듈러스고요. Q는 프라임 디바이저입니다. G는 Generator of Circle of Order Q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란 무엇이냐면 가령 모듈러스 10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총 종류는 0에서 9까지일 것입니다. 10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값은 모듈러스 리덕션 되어서 다른 값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총 나올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9가 됩니다. 어떤 q의 값에서 제곱승을 하였을 때 이 제곱승이 반복됨에 따라서 가령 7을 예로 들면 7은 1승이면은 7입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7이 들어오겠지만 7을 제곱하면은 49가 되는데요. 이를 모듈러스 10 하면은 9가 되겠지요. 이렇게 제곱함에 따라서 7이 나올 수 있고 9가 나올 수 있고 또 3번 하면은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0과 9 사이에 모든 수를 나오게 하는 것을 이제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G는 그러한 수가 되겠고요. X는 개인 키이고 Y는 공개 키이고 K는 이제 시크릿 넘버로서 메시지의 유일한 어떤 랜덤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키 생성 단계에서는 먼저 해시 함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보시면 해시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명자와 검증자가 가진 해시 함수가 다르다면 그 결과 또한 입력이 같더라도 다르겠죠. 따라서 해시 함수를 하나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L과 N 값을 선택해야 됩니다. L은 P의 길이이고 N은 Q의 길이입니다. 비트 길이를 의미합니다. N비트 소수 Q를 결정하고 L비트 소수 P를 결정합니다. H를 2에서 P-2 사이에서 설정한 뒤에 G를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P, Q, G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키를 생성하는데요. X를 1과 Q-1 사이에서 랜덤하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Y는 G의 X승 모듈러 P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서명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Q보다 작은 난수 K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R값과 S값을 만들어서 서명값을 만들 건데 먼저 R값에서는 G의 랜덤한 뽑은 수 K승을 모듈러 P를 하고 그 결과에 다시 모듈러 Q를 하게 됩니다. S에는 이 K의 마이너스 1승을 메시지의 해시값과 개인키 그리고 R값을 더한 값에 곱하게 되고요. 그 값을 모듈러 Q하게 됩니다. 이를 서명값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받게 되는 값은 이 서명값 RS와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검증 알고리즘인데요. 검증하는 방법은 먼저 R과 S가 모듈러 Q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Q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의 역수를 W라고 하고 메시지의 해시값 그리고 서명의 R값에 각각 W를 곱해서 그 값을 U1, U2라고 둡니다. 그리고 G의 U1, G의 U2를 곱하여 모듈러 P 연산을 하고 그 값에 모듈러 Q 연산을 한 뒤 V라고 하고요. 이 V값과 R값이 같게 되면은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면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먼저 서명에서 온 S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명자가 작성하는 S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작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 값에서 K라는 값을 빼내게 되면은 K의 역수가 곱해졌으니까 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K라는 값은 S의 역수가 메시지의 해시값 그리고 XR 값에 각각 곱해진 값이 됩니다. 여기서 W를 S의 역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W로 바꾸면 HMW, XRW가 됩니다. 그리고 서명값 중 R값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R은 G의 K승의 모듈러 P였습니다. K승을 방금 유도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G의 HM 곱하기 W 그리고 플러스로 이루어진 것을 지수승의 덧셈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질 텐데요. XRW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GX가 Y라고 알고 있죠. X라는 값이 개인키였고요. Y가 공개키였는데 GX라는 값을 Y로 대체하게 됩니다. 대체하게 되면 Y라는 값에 R 곱하기 W 얘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요 G의 HM승 곱하기 W를 보시면 HM 곱하기 W가 U1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여기를 U1 R 곱하기 W가 U2로 정의됐기 때문에 여기를 U2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바로 저희가 검증 알고리즘에서 구했던 V값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명값을 통해서 이 값이랑 저희가 계산한 이 V값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같을 경우 서명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닉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 없는 수신자와 송신자만이 알 수 있는 숨겨진 채널을 말하는데요. 핵심은
숨겨진 채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보통의 채널인데 수신자와 송신자만이 알 수 있는 숨겨진 채널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애틀란타를 공격할 거니 대통령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제임스가 서명을 해서 보냈다 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드래그를 하게 된다면 사실 하얀색의 문자로 어떤 실제로 전하고 싶은 숨겨진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떠한 채널인데 그 채널 내에 숨겨져 있는 작은 대역폭을 가지는 이제 어떤 숨겨진 메시지 전달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S 상에서도 은닉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브로드밴드와 내로우밴드가 있습니다.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송신자의 비밀키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로우밴드의 경우에는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수신자가 송신자의 비밀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밀키를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냐의 차이는 이 서명을 위조할 수 있냐, 없냐라는 큰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대역폭이 이제 얼마나 보낼 수 있냐가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난수 K, 아까 그 서명 과정에서 난수 K를 생성했고요. 그때 랜덤하게 난수를 뽑아가지고 메시지의 유니크한 어떤 수를 뽑았었는데 이 자리를 공유하려는 비밀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로우밴드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난수 K 자체를 공유하려는 비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랜덤으로 뽑히는 값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비트의 값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K는 n비트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SS 표준에서 정해주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160에서 256비트보다 작은 값까지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값까지, 이 비트 개수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단점의 경우에는 서명자의 개인 키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을 위해서 서명자의 개인 키가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증명 과정에서 이 값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랜덤으로 뽑혀진 K 값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먼저 전송되는 메시지로부터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로부터 S 역수를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W로 치환을 했었는데 이 S-1도 계산이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HM, W는 계산이 가능한 값이고요. R의 경우에는 이제 서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가 개인키의 역할을 하는 값인데요. 그 값까지 대입을 해주면 K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키를 아는 사람은 이제 K값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비밀값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비밀값의 길이는 아까 말했듯 160비트에서 256비트 사이 최대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공유가 됩니다. 다음은 네로우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역폭이 적다는 단점을 가지지만 개인 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약상이 없다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새로운 소수 P를 대신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요. 그 전에는 난수 K 값 자체를
비밀을 넣어두는 그런 공간으로서 대역폭으로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이 난수 k 값을 이용해서 어떠한 규칙을 생성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비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f의 이 결과에 따른 비밀 비트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규칙을 생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x제곱은 k, 지금 저희가 원래는 난수로 뽑아야 되는 값이죠. k의 모듈러 우리가 공유한 새로운 소수 p, 대문자 p라는 그 식을 두고요. 얘가 만약에 해를 가지면 1, 해를 가지지 않으면 0을 의미한다 라는 규칙 f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k가 이러한 값을 해를 가지도록 설정이 되어서 오면은 1, 해를 가지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서 오면 0. 이러한 식으로 각 메시지가 올 때마다 비트를 한 비트씩 모아가지고 어떠한 비트를 몰래 통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굉장히 작은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한 비트씩밖에 안 되지만 규칙에 따라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명자의 개인 키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서명자는 자신의 개인 키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러한 그 DS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키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변화되어 오고 발견돼 온 내용인데요. 현재 양자 내성 암호로서 연구되고 있는 코드 기반 암호도 이제 다 공개 키로서 사용될 암호들인데 여기는 어떻게 은닉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맥앨리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맥앨리스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키젠의 작업이 있습니다. 비밀키 3개 SGP를 생성해야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고 공개키는 SGP를 모두 곱한 값이 됩니다. 인크립션은 메시지에 대해서 오류 벡터 1을 생성하고 랜덤하게 생성하게 되겠고요. 이 2는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와 비밀키, 공개키, 그리고 에러를 더한 값을 암호문으로 하여 수신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는 여기에 P의 역승, 수신자는 개인키인 SGP 값을 다 따로 알고 있는데요. 치환이 아니라 퍼뮤테이션을 한 값을 퍼뮤테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값인 MSGP에서 P만 사라진 MSG가 남게 되고 에러에는 퍼뮤테이션의 역행렬이 곱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에러가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 알고리즘, 맥앨리스에서는 고파 코드의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은 에러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에러가 날아가게 되면 m-는 msg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 sg를 각각 역행렬을 곱함으로써 제거해주게 되면 이제 원래 메시지 m을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맥앨리스의 구조고요. 이제 맥앨리스의 구조를 통해서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다시 있겠습니다. 먼저 설정입니다. s라는 값을 k 길이를 가지는 벡터, n1 길이를 가지는 벡터에 있는 s를 뽑게 되고요. 이제 이 s라는 값은 k 길이의 벡터, n-1개의 벡터,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면 k개, n1개 이렇게 있는 값들의 벡터를 에서 뽑은 값이 되게 됩니다.
선택한 K 그리고 N1에 대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표준 생성 행렬의 집합에서 선택된 하나의 표준 생성 행렬 GI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부호 C를 고르고 거기에 따른 SGP를 생성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송신자, 수신자, 감시자 개념이 있는데요. 송신자와 수신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신을 하는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감시자는 이제 SGP, 그러니까 에길리스 복호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닉 채널을 위해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GI라는 요 표준 생성 행렬 값을 따로 공유하게 됩니다. 송신자는 먼저 S에서 하나의 스몰 x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제 그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감시자를 제외하고 공유하고 있던 GI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되는 x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N1에 해당하는 곳으로 매핑이 되는 것인데요. GI에다 S를 곱함으로써 x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벡터 1을 선택해서 생성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x와 e가 설정된 상태인데 x2 그리고 메겔리스 기존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하는 새 변수인 SGP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x를 통해 n1 길이로 왔던 게 다시 xg-2로 g-는 여기서 sgp입니다. 그래서 n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얘가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신자인데요. 수신자는 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k의 요소 vk의 요소를 갖는 벡터를 스몰 x로 두고 gi를 통해서 x와 비교함으로써 첫 번째 k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이제 gi에서 일치하는 값을 각 찾게 됩니다. 거기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값이 처음 상태를 그러니까 정한 거고 그 다음 값이 SGI를 계산했을 때 다음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곱한 검증 메시지와 똑같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같아야 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 GI가 비밀키의 역할로서 이 두 값 곱한 게 똑같이 계속 x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송신자로부터 왔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은닉 채널을 형성할 수 있을까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선은 x 값은 n1의 길이에서 k만큼의 길이를 뺀 비트만큼이 이제 추가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 비트는 그러니까 GI를 위한 것인데요. GI는 검증을 위한 비트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트가 요만큼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자는 이 비트에다가 어떠한 비밀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메길리스의 은닉 채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송신자는 x-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x에다가 n 값이라는 비트를 이제 더한 연산을 말합니다. n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k비트 개의 0을 채우고 이제 시크릿 비트 저희가 비밀을 넣을 비트를 뒷부분에 이렇게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x-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요. x-의 상위 k비트, 요 앞에 것을 통해서 gi와 함께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앞에 비트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비트만으로 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x와 x 다시를 통해서 x 플러스 n 돼 있는 값에 다시 마스킹을 벗겨내는 형식으로 엔드 연산을 함으로써 엔드 연산이 아니라 XOR 연산을 함으로써 그 비밀값을 원래대로 찾아내게 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검증, 감시자가 검증을 할 때 보면 요 x 다시를 봤을 때 요 앞에 8비트가 정확히 인증 비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값에 대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 이제 감지하지 못한 채 이제 넘어가게 되고 감시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렇게 넘어간 값은 이제 송수신자가 비밀스럽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은닉 채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기밀성 또한 제공하면서 은닉 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자의 경우 디지털 서명이 존재하는 정도만을 K비트를 검사하는 것을 통해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 채널을 살펴본 결과 공개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발생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